하루 80척의 유조선이 쉬지 않고 오가던 바다가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이 좁은 물길을 타고 흘렀어요. 호르무즈 해역. 그 바다가 지금 멈춰 섰습니다. 하루 2척, 어떤 날은 단 한 척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꽉 막힌 바다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기뢰가 깔리고 GPS가 먹통이 된 이 죽음의 해역을 아무 일 없다는 듯 빠져나가는 배들이 있어요. 인도 배가 나갔습니다. 파키스탄 배가 나갔습니다. 중국 배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배들이 중국 깃발로 바꿔 달고 탈출을 시도할 정도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 선박 26척, 선원 183명은 3주째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다른 배는 나가는데 우리 배만 갇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52년간 흔들린 적 없던 달러 패권의 균열이 보이고 여러분 주유소 기름값이 일주일 만에 200원 뛴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카타르가 한국에 5년간 가스 못 보낸다고 통보한 소름 돋는 배경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3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월 28일 새벽,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이 갈라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이란 심장부를 때렸어요. 벙커버스터가 지하를 관통했고 토마호크 수백 발이 군사 거점을 차례로 부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37년간 이란을 철권으로 지배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합니다. 86세.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까지 같은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하루 만에 한 나라의 수뇌부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보통이라면 지도부가 무너지면 전쟁 의지도 꺾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혁명수비대가 국영방송에 나와 한마디 합니다. 살인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 그리고 그 처벌의 도구로 꺼낸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34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짧아요. 그 안에서 유조선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는 양방향 각각 3km에 불과합니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에 축구장 3개 길이짜리 유조선들이 줄지어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이란이 이 고속도로의 양쪽 갓길에 총을 들고 서서 선언한 겁니다. 지나가면 불태우겠다. 말로만 협박한 게 아니었어요.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봉쇄 이틀 만에 팔라우 유조선 스카이라크호가 피격됩니다. 선원 1명이 숨졌어요. 첫 번째 사망자. 3월 7일에는 드론이 유조선에 불을 질렀고 11일에는 태국, 일본, 마샬군도 화물선이 줄줄이 맞았습니다. 3주 만에 최소 17척이 공격당했어요. 이란이 동원한 무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낚싯배로 위장한 자폭 드론 보트. 어선처럼 생겨서 레이더에 안 잡혀요. 이게 유조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거기에 기뢰, 순항미사일, 지대함 미사일까지. 이란 스스로 모기 함대라고 부르는 전술인데 작고 많은 것들이 때로 달려드는 방식이에요. 대형 군함 한 척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 국민 183명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 26척, HMM 5척, 장금상선 5척, 펜오션 2척을 포함해 15개 선사 소속이에요. 이 배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총 597명, 한국인이 146명, 외국 선박 탑승 한국인 37명까지 합치면 183명. 이 숫자 안에 한국해양대 7명, 목포해양대 5명, 3학년 실습생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항해사가 되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전쟁에 갇힌 20살짜리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배는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3월 12일 중국 배가 나갑니다. 장수른 창해운 소속 목재 운반선 룬천 2호가 새벽 어둠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어요. 봉쇄 이후 공식 확인된 첫 번째 중국 국적 선박의 탈출이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 벌크선 3척이 뒤를 이어 통과합니다. 14일에는 인도 LPG 운반선 2척이 인도 해군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해협을 건넜어요. 다음 날에는 파키스탄 유조선 카라치호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당당히 켜고 통과합니다. 이란 선박을 제외하면 AIS를 켜고 나간 최초의 사례였어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를 어떤 배는 나가고 어떤 배는 못 나갑니다. 이 차이가 뭔지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입니다. 나간 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돈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돈으로 기름값을 치렀느냐. CNN이 이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 전 세계 외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들에게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위안화로 결제된 원유를 실은 선박만 통과를 허용한다. 달러로 결제한 기름을 싣고 있으면 국적 불문 지나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기름을 사고 파는 거래에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1974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맺은 약속 때문이에요. 사우디는 기름을 팔 때 오직 달러로만 받는다. 대신 미국이 사우디 안보를 책임진다. 이게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이 단순한 약속 하나가 52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고에 달러를 쌓이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기름이 필요한 나라는 먼저 달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52년간 이 규칙에 정면으로 도전한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원유 결제를 유로화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미군의 폭격에 정권이 무너졌고 사담 후세인은 체포되어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그 금기를 건드렸어요. 사담 후세인은 말만 꺼냈다가 폭격을 맞았습니다. 이란은 말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결제한 배는 기뢰밭에 가두고 위안화로 결제한 배는 통과시키고 있어요. 총을 들고 결제 화폐를 강제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해상 톨게이트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지구에서 가장 비싼 물길 한가운데에. 이게 계획이나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중국으로 향한 유조선이 실어 나른 원유가 최소 1170만 배럴. 이 물량 전부가 위안화로 결제됐습니다. CNBC와 탱커 트래커스가 위성 데이터로 직접 확인한 수치예요. 자, 이제 우리 183명이 왜 못 나오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달러로 원유를 결제합니다. 이란 우호국도 아니고 위안화로 결제할 수도 없어요. 인도처럼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통과권을 받을 입장도 아닙니다. 중국 깃발을 달 수도 없어요. 다른 나라 선박들이 중국 깃발로 바꿔 달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 소속 선박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구조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할 것이다. 필요하면 바로 해협을 통과시키겠다. 플로리다 마로라고 기자회견에서 자신만만하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입니다. 로이터가 확인한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미 해군이 해운업계와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업계가 거의 매일 호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미 해군의 대답은 매번 같았어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해군이 한 척 호의에 성공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이걸 보고 X에 글을 올립니다. 유조선이 미 해군 호의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건넜다고? 아마 플레이스테이션에서일 것. 전쟁 중인 나라의 국회의장이 미국 대통령을 게임기로 조롱한 거예요. 왜 호의가 안 되는 건지 숫자를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공간이에요.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이 약 16km인데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의 길이가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수준입니다. 이 거대한 배를 호위하려면 구축함이 주변을 기동하면서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데 움직일 공간 자체가 없어요. 유조선이 구축함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문제, 숫자입니다. 이게 더 심각해요. 로이드 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유조선 5척에서 10척을 한 번에 호위하려면 구축함이 8척에서 10척 필요합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73척인데 실전 투입 가능한 게 약 50척이에요. 이걸 전 세계에 나눠 배치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에 10척 보내면 다른 곳이 비어요. 그래서 로이드 리스트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호위가 성공해도 전쟁 전 교통량의 10%만 복구 가능. 하루 80척이 다니던 바다에서 잘해봤자 8척. 우리 배가 그 8척 안에 들어갈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세 번째 문제, 기뢰입니다. 유조선이 지나가기 전에 소해함이 먼저 기뢰를 제거해야 하는데 미 해군의 기뢰 전담 소해함 4척이 작년에 퇴역했어요. 폐기하려고 미 본토로 이미 실어갔습니다. 4척이 있었는데 4척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만에 남은 건 연안 전투함 3척뿐인데 이건 소해 성능도 떨어지고 무장도 약해서 자체가 이란 공격에 취약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위할 배가 모자라고 기뢰 치울 배는 퇴역했고 해협은 좁아서 기동이 안 되고 이란 미사일은 해안에서 코앞거리로 날아옵니다. 트럼프의 약속과 바다 위의 현실 사이에 183명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40년 바다 위에서 살아온 HMM 최 선장에게 위성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매일경제가 부산 HMM 통합 선박 상황실에서 잡은 인터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가 또 맞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이 선장의 배는 두바이 인근에서 드론 요격 파편이 100m 앞 바다에 떨어지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비상방송이 울리자 전 선원이 5분 만에 시타델 선내 대피소로 모였습니다. 매달 반복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GPS는 완전히 먹통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전자전 교란으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95% 이상 감소했는데 GPS 자체가 작동을 안 하니까 남은 배들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최 선장 말이 이렇습니다. 배속도를 기준으로 이 정도 왔겠지 짐작하면서 수심을 확인해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21세기에 수심 측정으로 자기 위치를 추정하며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보급선이 물자를 가져다 주러 왔는데 GPS 교란 때문에 배를 못 찾았어요.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식량은 4월 20일까지 분량이 있지만 물이 문제예요. 선박 정수시설이 항해 중에만 가동되거든요. 지금은 단 내리고 정박 중이라 정수기를 못 돌립니다. 모든 과정에서 물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다치면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항구도 드론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바다 위의 현실입니다. 183명이 갇혀 있고 미국 호위는 작동하지 않고 중국 배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막힌 바다가 7,800km 떨어진 여러분의 지갑을 지금 이 순간에도 털고 있거든요. 이거 들으시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기 전 국제유가가 배럴당 6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봉쇄 첫 주에 90달러를 뚫었어요. 주간 상승률 35.63%. 1983년 이후 선물 거래 역사상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3월 9일에는 100달러를 돌파했고요. 3년 7개월 만의 일이에요. 65달러에서 100달러. 우리가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터진 2월 28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리터당 1,692원, 6일 뒤 1,871원, 179원이 올랐어요. 경유는 더 처참합니다. 1,597원에서 1,887원, 289원이 뛰면서 휘발유보다 비싸졌어요. 경유가 휘발유를 역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물차 기름값이 폭등했다는 뜻이고 화물차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비싼 원유가 실제로 한국에 도착해야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 발발 2일에서 3일 만에 정유사 도매가가 하루 사이에
휘발유 100원, 경유 200원 올랐습니다. 비싼 기름이 한국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가격이 먼저 뛴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기름값이 아닙니다. 어제 나온 뉴스가 진짜 무섭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세계 최대 LNG 수출 기업 중 하나죠. 이 회사가 발표를 합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LNG 시설이 피격당했고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와 맺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요. 불가항력, 쉽게 말하면 전쟁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법적 선언이에요. 한마디로 기름 보내기로 했는데 5년 동안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한국 전체 LNG 수입의 25%에서 30%가 카타르에서 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정 4가구 중 1가구의 난방을 책임지는 물량이에요. 이게 끊기면 뭘로 채워야 하느냐? 현물 시장에서 사야 합니다. 장기 계약보다 훨씬 비싸요. 이 비용이 어디로 가느냐? 가스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가 바뀝니다. 산업용 가스비가 오르고 공장 원가가 오르고 결국 물건값이 오릅니다. 기름값 폭등, 가스비 폭등 가능성, 경유 상승으로 물류비 폭등, 물류비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 전체 상승,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있는 하루하루가 우리 경제의 혈관을 한 올씩 조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그중 99%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는 사실.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 저 34km짜리 바닷길 하나에 매달려 있다는 고백이에요. 자, 이쯤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 판 전체를 내려다봐야 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군사봉쇄가 아닙니다. 52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페트로달러 체제에 물리적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위안화로 결제한 배만 통과시키겠다고 한 이 한마디가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한 물길에서 통화전쟁의 전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X에 올린 글이 섬뜩해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허풍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식 성명에서 호르무즈 봉쇄를 지렛대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해협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열릴 거라는 보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8개국이 이미 이란과 위안화 결제 조건으로 통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시계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1973년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틀어막았을 때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4배로 뛰었고 공장이 멈추고 거리에 불이 꺼졌습니다. 1차 오일 쇼크.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가가 폭등하자 산유국에 상상을 초월하는 오일머니가 쏟아졌고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나라들이 사막 위에 도시를 짓겠다고 전 세계 건설사에 손짓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문서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낚아챈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8년 동안 434억 달러, 그 돈의 94%가 중동에서 왔어요. 당시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라를 먹여 살린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었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춥니다. 2026년 3월 20일 오늘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겼고 골드만삭스는 이달 말 150달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우디 아람코는 어제 4월 말까지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18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산유국 금고에는 천문학적인 오일머니가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 부서진 이란의 정유시설, 가스플랜트, 발전소, 도로, 통신망을 전부 다시 지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이란 재건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소 1,000조 원에서 2,000조 원. 전쟁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9개 나라에서 22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해 본 나라 셋 중 하나, 세계 최대 가스전을 지어본 나라, 해수 담수와 글로벌 점유율 1위,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중동의 하늘을 96% 요격률로 지켜낸 천궁 2 미사일을 만든 나라, 전부 같은 나라입니다. 40년 바다 위에서 살아온 최 선장이 BBC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들끼리 싸우는 사이에 결국 갈 곳을 잃는 건 우리 같은 선원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183명의 선원은 고래 싸움에 갇혀 있어요. 달러와 위안화의 패권 다툼,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52년 페트로달러 체제의 균열, 이 거대한 힘들이 부딪히는 바로 그 교차점에 우리 배가, 우리 사람이, 우리 기름값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고래 싸움 한가운데서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판을 뒤집어 왔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의 폐허 위에서 중동 건설 신화를 썼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같은 운율이 반복됐어요. 위기의 한쪽 면만 보면 공포입니다. 하지만 양쪽을 동시에 꿰뚫어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거대한 물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 운율은 맞아떨어질까요? 52년 달러 패권의 균열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막힌 바다는 언제 열리고 183명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포연이 거친 뒤 2천조 원짜리 재건의 밥상 앞에 가장 먼저 앉게 될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판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